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이제 올해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년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내년 시장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 보긴 할 건데 워낙 어제 네. 일본 BOJ에서 금리를 올린 건 아닌데 그렇죠. 금리의 변동폭을 0.5%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많이 놀랐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되게 서프라이즈한 결과였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가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원래 그 임기가 만료된 이후 그러니까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일본의 통화 정책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구로다 총재가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 10년물 국채금리의 그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그 정책의 균형을 좀 변화를 줬습니다. 네네. 실제 기존에는 0.25%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 상단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상단을 0.5%로 25p 정도 올렸고요. 이 결과 바로 나오자마자 시장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반응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국채금리 즉 10년물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가 급락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엔화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루 정도 지났지만 한 4% 정도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인 영향을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있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위험 요인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준이 여전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2월 FOMC 회의까지 본다라고 하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대략 한 42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 경제 전망을 좀 한번 같이 봤을 때 기준금리의 전체적인 중간값이 한 5.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제 내년 만약 일단 현재 기준금리에서 대략 한 75bp 정도의 인상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또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황에 따라서 좀 정책이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던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준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 좀 슬로우 다운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연준도 결국엔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번에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지 또는 점도표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높은 금리 레벨이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시장과 연준 간에 약간의 괴리가 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 BOJ의 정책을 통해서 약간 좀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실제 올해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ECB 그리고 일본의 BOJ 요 세 개의 중앙은행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내용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일본의 정책 변화로 통해서 약간의 인상 여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일본이요.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75bp 정도 인상 여력은 좀 네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것보다 더 올릴 상황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년에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물가와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측면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상품 물가보다는 좀 서비스 물가가 훨씬 더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그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주거비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거비의 하락세가 완연하게 좀 내년에 나타나는지가 훨씬 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침체 요인으로 네. 꼽히는 게 위험 요인이죠. 위험 네. 요인으로 꼽히는 게 침체 위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떨까요? 뭐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바로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추이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주요 벤치마크, 즉 만기물 간의 여러 가지 국채 금리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단기 금리는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요. 아무래도 연준이 지속적인 긴축 정책을 유지할 걸로 보기 때문에, 다만 장기 금리는 좀 크게 내려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의 방향성, 사이클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향후 중장기적인 전망 측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또는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장단기 금리차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거의 한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여러 서베이 결과들에서 보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자료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증시에 그러면 저점은 언제쯤에 올까에 그러니까요.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언급을 했을 때 네. 항상 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즉 시장이 바라는 피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환이 됐을 때, 즉 금리가 뭐 내년에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혹여나 좀 더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선회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항상 그 시점이 좀 증시에서는 좀 저점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럼 내년에 침체가 오게 된다면 침체 중 어느 구간에서, 물론 침체를 우리가 나중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침체 중 어느 구간에서 연준이 약간의 시그널을 전환하는 때, 그때를 시장 바닥으로 좀 염두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뭐 실제로 다가오면 쉽지는 네,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적어도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세요. 안 좋을 것 같던데요. 지금 장 마감 후에 아마 나이키하고 페덱스의 실적이 나왔을 텐데 제가 일단 확인을 못하고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페덱스가 일단 경기를 네. 반영하잖아요. 페덱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크게 좀 염려해야 될 네네.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비 전체적으로 이게 부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고용도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경제의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국에 이게 이제 경기 침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지난 3분기부터 좀 약간 슬로우 다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네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월스트리트 내에서 이제 투자은행들의 하우스 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전체적으로 기업이익 추정치, 즉 EPS 정도가 올해 대비 대략 한 8에서 10% 아하.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이런 기업의 이익 추세 또는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투자자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